거란이 석경당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걸 도왔으니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연운 16주를 거란에 할양한다는 거였어요. 장성 남쪽에 있는 전통적으로 중국 땅이라고 했던 이 지역을 거란에 넘겨주는 조건, 이것이 석경당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대가였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해마다 비단 30만 필씩을 거란에 바친다. 비단 30만 필이 그 당시 가격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비단 30만 필, 이거는 만만치 않죠. 이걸 아무튼 해마다 바치는 조건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석경당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인 거란의 태종을 아버지 황제라고 부르는 조건입니다. 부자 관계가 역전된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긴다.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가 거란과 이 후진이 부자 관계처럼 됐다는 것을 뜻해요. 이런 이상한 관계죠.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10살이나 어린 거란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후진을 세우고 황제가 됐던 거고요. 거란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장성 남쪽에 자기 영토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연운 16주고 이 연운 16주를 계속 거란이 갖느냐, 이걸 중국 왕조가 빼앗느냐, 이걸 가지고 전쟁이 한동안 계속돼요. 정말 여기가 화약고가 되는 거죠. 장성 이남을 가졌다. 이것이 또 중국 역사에서 거란의 위상을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흉노, 돌궐, 위구르 이런 나라들은 중국 왕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란부터는 중국 바깥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장성 남쪽의 땅을 일부 갖는 왕조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거란이 처음이고, 거란의 뒤를 이어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장성 남쪽으로 영토를 획득해요. 그 뒤에 원나라, 청나라는 장성 남쪽의 중국 땅을 다 차지합니다. 이런 나라들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트포겔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비트포겔은 무려 1949년에 이미 이런 나라들을 정복왕조라고 불렀어요. 정복왕조. 비트포겔은 중국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왕조가 있구나. 자, 그 관찰의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왕조가 있다. 그냥 중국이라면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형적인 중국 왕조다. 그런데 전형적이지 않은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란,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 사이에 낀 나라가 또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 5호 16국 시대의 그 북조의 나라들, 그 가운데 특히 이 북조를 통일했던 북위 같은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왕조 하나 떼놓고 전형적이지 않은 왕조를 이제 따로 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북위와 거란, 금, 원청은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북위 같은 나라를 침투 왕조, 침투에 들어왔다. 침투 왕조라고 하고, 거란, 금, 원청을 정복 왕조.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런 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이 정복 왕조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무력을 사용해서 한족 지역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고, 이 한족 지역이 뭐냐면 장성 이남인 거예요. 장성 이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상의 근본이 있는 지역을 끝까지 자기 영토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란 지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성 이남의 자기 영토가 있는 거죠. 금나라,
만주 지역 안 버렸어요. 그러면서 장성 이남으로 내려온 거죠. 몽골, 청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족화를 보류하고 끝까지 자기 민족의 특징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기 문화를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거란, 여진의 금, 몽골의 원, 만주족의 청, 이 나라들은 자기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한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북위 같은 침투왕조와 구별이 됩니다. 북위는 자기 근거지를 버리고 장성이남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한화 정책을 펴면서 자기의 고유 문화를 스스로 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위는 멸망한 다음에 그 흔적이 남지를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중국왕조, 침투왕조, 정복왕조 셋을 구분하고 정복왕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본거지를 버리지 않는다. 자기 문화를 지킨다. 그 정복왕조의 첫 번째 사례를 거란으로 보는 거죠. 거란은 중국 역사에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연운 16주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이 장성 남쪽으로 내려와서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는 그때, 자,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5대 19개 혼란을 통일하고 통일왕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란과 송의 힘겨루기 당연히 벌어지겠죠. 거란과 송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송은 저 연운 16주가 본래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송은 건국된 이후에 연운 16주를 한 번도 영토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연운 16주는 역사적으로 우리 한족 왕조의 영토야 또는 중국의 영토야. 이걸 이제 그 당시는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썼으니까 중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저게 중조의 영토이다. 따라서 지금 거란에게 빼앗겼고 저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해서 거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을 할 때 고려에도 군대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986년에 송이 군대를 모아서 연운 16주 회복해가지고 북쪽으로 거란을 공격하는데 그 한 해 전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의 지지는 유와 개의 땅. 이게 전부 지금 북경 근처고 사실은 연운 16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운 16주는 중조의 토강이다. 중조. 중국 왕조의 영토이다. 그런데 진한이 많은 일이 있어서 이때 진한은 후진, 후한입니다. 5대 왕조예요. 이때 많은 일이 있어서 융추는 오랑캐에 추한 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저 추한 오랑캐들이 도둑질을 해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저걸 회복하려고 할 테니까 고려, 너희들도 우리한테 군대를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려가 당연히 거절하죠. 고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란과 송의 군사적인 대립이 이제 점점 막 고조되면서 거란이 고려가 송을 도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고려는 그럴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거란은 그걸 의심한 거죠. 사실 거란은 고려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 그러지 말고 너희들 송하고만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계속 이걸 고려가 거부했었잖아요. 뭐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낙타를 다리 밑에 묶어서 굶겨 죽이고 이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불안했던 거란이 고려를 먼저 공격을 해왔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 993년 소선령의 제1차 침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우리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어. 이렇게 승리로 기억하고 있지만 거란도 이건 대성공이었어 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란의 고려 침략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고려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송이었고,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면 이 전쟁의 목표는 달성된 거죠. 그런데 1차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고려가 거란의 사대하기로 하고 송과의 관계를 끊었단 말이에요. 거란은 충분히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바를 달성하고 돌아간 거죠. 고려도 고려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거란도 거란 나름대로 성공한, 말하자면 외교에서 윈윈이 된 거죠. 대신 송이 고립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송과 거란의 전쟁이 계속돼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면 서기 1004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연도 외우기 제일 쉬운 그 해에 끝납니다. 그 해에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 사이에 강화가 체결돼요. 전주가 다른 이름으로 전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지금 중국 허난성 푸양시인데, 이 전현이라는 이름을 따서 전현의 맹약, 한자로는 전현지맹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전현의 맹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일단 두 나라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협상의 두 주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란은 북조, 송은 남조. 북쪽에 있는 왕조, 남쪽에 있는 왕조. 완전히 대등하죠. 대등한 두 나라가 서로 뭔가를 약속하는 듯한 이런 형식을 갖추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송이 연운 16주를 거란 영토로 인정한다. 이게 맨 처음으로 들어가요. 송은 계속해서 연운 16주를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 연운 16주는 거란 영토가 맞아.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송이 거란한테 뭘 줬으니까 거란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송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송이 뭐 하나를 더 줘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해마다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거란에 보낸다. 영토도 포기하고 비단, 은도 주고 거란은 송에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이 약속은 거란이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거란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때 비단 20만 필 별거 아니야, 은 10만 냥, 송은 원래 부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말로 그냥 껌값이야, 만일 거란하고 전쟁을 계속했을 때 들어갈 전쟁 비용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등하면 안 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비단 한 필이라도 받는 쪽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비단 20만 필을 한번 펼쳐보세요. 은 10만 냥 한번 차에 실어보세요. 이거를 해마다 준 걸 가지고 대등한 협상이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란이 이긴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송이 이겼을 것 같은 조항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냐면